역사를 돌아보면 마치 지금이 기회야 하고 자연이 인간에게 내미는 듯한 거대한 프로젝트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 제안에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뛰어들지만 금세 열기가 식어버리곤 했습니다. 그만큼 벽이 높고 감당할 수 없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 계획이 안고 있는 이익은 너무나 매력적이라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결국 다시 그 아이디어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놀랍게도 사실은 해답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마도 사하라 사막의 카타라 저지대에 지중해 바닷물을 끌어들이려는 이 구상 역시 비슷한 운명을 맞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아이디어는 벌써 100년이 넘도록 사람들의 머릿속을 떠돌아다니고 있었죠. 여러 차례 실현 가능성이 검토되었지만 그때마다 기술적인 장벽에 부딪혀 결국 포기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집트 정부가 이 계획에 다시 관심을 보이면서 대형 컨설팅 업체에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저 꿈 같기만 했던 그 계획이 드디어 현실이 되려는 걸까요? 토픽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하나하나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이집트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분단하려는 걸까? 물론 사하라 사막 전체를 갈라내고 초록이 가득한 땅으로 바꿔버린다는 그런 꿈같은 이야기에 마음이 끌리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하라는 너무나도 거대해서 지금의 기술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호주보다 넓은 땅덩어리가 생명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모래와 태양에 달궈진 바위로 끝없이 뒤덮여 있는 풍경을요. 그래서 사하라를 분단한다는 건 어디까지나 비유적인 표현일 뿐이고 실제로 이야기되고 있는 건 카타라 저지대라 불리는 약 19,000제곱킬로미터 크기의 특정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 면적은 결코 작지 않아서 북미에서 가장 큰 호수 중 하나인 온타리오 호수에 필적할 정도의 규모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호수들과는 달리 카타라 저지대에는 단 한 방울의 물도 존재하지 않죠. 주변을 고원과 바위산들이 둘러싼 가운데 마치 물을 부어넣지 않은 채 비워둔 거대한 자연의 그릇이 드넓게 펼쳐져 있는 모습을 떠올려보세요. 게다가 이 거대한 빈 그릇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그 바닥이 해수면보다도 무려 133m나 낮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특이한 지형을 본 사람들은 곧 생각하기 시작했죠. 이 엄청난 천연 공간에 바닷물을 흘려보내면 어떨까 하고 말이죠. 게다가 카타라 저지대의 가장자리에서 지중해까지의 거리는 경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불과 55에서 80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거리가 포장도로 수십 킬로미터가 아니라 돌과 모래가 섞인 사하라의 평야라는 점이 문제이긴 하죠. 게다가 지중해와 카타라 저지대 사이에는 마르마리카라고 불리는 석회암 고원이 길게 가로놓여 있습니다. 메가 프로젝트의 역사. 처음으로 카타라 저지대에 물을 채우자는 발상을 떠올린 사람이 누구인지는 역사에 정확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에 처음으로 본격적인 경제적 근거를 제시한 인물은 독일의 지질학자 알브레이트 팽크였습니다. 그는 1916년 지중해에서 카타라 저지대로 물을 끌어오는 운하를 건설하자고 제안했죠. 팽크는 계획된 운하에 고저차가 존재한다면 그 경로를 따라 수력 발전소를 연속적으로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매우 논리적으로 판단했던 겁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제1차 세계대전 한가운데였기 때문에 이 독일인 지질학자의 구상은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계획이 다시 주목을 받은 건 1930년, 이번엔 영국인 기술자 존 볼의 입을 통해서였습니다. 이집트 정부의 의뢰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던 볼은 1927년과 1933년에 걸쳐 카타라 저지대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는 이 관찰 결과를 지오그래피컬 저널이라는 학술지에 정리해 발표했죠. 볼은 이 기사에서 지중해와 카타라 저지대를 잇는 운하 건설과 그 운하를 따라 떨어지는 물의 낙차를 활용한 발전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지중해에서 저지대로 흘러든 물이 순환하는 자연의 사이클에 대한 그의 고찰이었는데요. 볼의 계산에 따르면 매우 높은 증발률 때문에 인공적으로 생겨난 카타라 호수의 물은 빠르게 증발해버리고 그 수분은 비가 되어 다시 지중해 수역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 상태에서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지속 가능한 순환 시스템이 완성될 거라는 거죠.
다만 그가 기대했던 무한한 자연 순환은 물의 수지 계산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낙관적인 가설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처럼 고갈되지 않은 에너지원이라는 볼의 발상은 분명히 프리드리히 바슬러가 거의 영구적으로 작동하는 자연 엔진이라는 개념을 발전시키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주었습니다. 카타라 저지대에 물을 조금씩 채워가자는 구상을 본격적으로 내세운 인물은 바로 이 바슬러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막의 극심한 더위 속에서는 유입되는 물이 거의 그 속도로 증발해버리기 때문이죠. 결국 이대로라면 미래의 호수가 될 저지대는 언제까지고 채워지지 않은 채로 남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바슬러는 그 돌파구를 찾아냈습니다. 그의 계산에 따르면 저지대를 물에 잠기게 하려면 처음 10년 동안 가능한 한 많은 물을 집중적으로 흘려보내 호수 수면을 해수면보다 60m 낮은 지점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거죠. 이 기간 동안에는 호수의 수위가 매우 느리게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수위가 그 60m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 물의 유입량과 증발량이 균형을 이루게 되고 드디어 본격적인 활용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솔직히 말해서 이 균형 달성이라는 구상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여요. 증발률 계산이 얼마나 정확한지조차 확실치 않고 길이 60에서 80km에 달하는 운하에서 도중에 얼마만큼의 물이 손실될지도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운하 건설에 드는 막대한 비용과 카타라 저지대와 지중해 사이에 가로놓인 암석 산맥의 존재까지 고려하면 현실은 훨씬 더 어렵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그 산맥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터널을 뚫을 것인가? 아니면 지표면 위로 운하를 만들 것인가? 어느 쪽을 택하든 엄청난 비용이 드는 건 피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터널 굴착에는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죠. 이런 와중에 바슬러가 제안한 계획 중 하나는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경로를 따라 무려 213개의 구멍을 뚫고 각각의 1에서 1.5 메가톤 규모의 엄청난 위력을 지닌 핵폭탄을 설치하겠다는 아이디어였습니다. 그의 계획대로라면 이 모든 폭탄을 동시에 쾅 하고 터뜨리기만 하면 단 몇 분 만에 필요한 너비와 깊이를 갖춘 운하가 완성될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다만 바슬러가 제안했다고 전해지는 구멍의 수나 핵폭탄의 위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당연히 이런 무모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계획에 찬성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정신이 제대로 박힌 전문가라면 방사능 오염이 얼마나 퍼질지를 보여주는 지도 한 장만 내밀어도 그걸로 충분했을 겁니다. 그 오염 범위는 이집트나 주변 국가를 넘어 남유럽에까지 이르렀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볼 바슬러 계획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 카타라 저지대를 물로 채우자는 이 계획은 이제 완전히 잊혀진 줄로만 생각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오랫동안 거의 아무도 이 이야기를 입에 올리는 사람이 없었죠. 하지만 그 이면에서 세상은 조용히 그러나 크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집트의 인구는 1960년에 2600만 명이었는데 바슬러가 핵폭발을 이용한 초기 계획을 제안한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25년에는 약 1억 175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예측에 따르면 2050년에는 이집트 인구가 1억 588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전력 소비 역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스완 등의 수력발전소가 감당할 수 있는 전력량은 이집트 전체 수요의 고작 7에서 10%에 불과한데요. 나머지 대부분인 70에서 80%는 가스를 태워 얻어내고 있죠. 그 결과 이집트는 화석연료 의존도가 매우 높아졌고 자국 내 생산량만으로는 더 이상 늘어나는 수요를 충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나일강 유역에 있는 수력발전소들의 발전량도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나일강 상류 지역에서 에티오피아가 지금 건설 중인 초대형 수력발전 댐에 있습니다. 이 에티오피아 댐은 저수 작업을 진행 중인데 그 여파로 나일강을 따라 이집트로 흘러드는 물의 양이 점점 줄고 있는 겁니다. 즉 사실상 에티오피아가 나일강의 수량을 통제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집트의 수요는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여러 문제가 겹치고 또 쌓이다 보니 마침내 이집트 정부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요, 바로 그겁니다. 볼 바슬러 계획에 다시 관심을 돌리게 된 겁니다. 카타라 저지대를 어떻게 물로 채울 것인가? 새롭게 이 프로젝트를 맡은 EGIT 컨설팅사와 엘리트 캐피탈&코 앞에는 정말로 극복하기 힘든 난제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들은 운하를 파야 할지
아니면 터널을 뚫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길이 약 55에서 75km에 걸쳐 막대한 양의 물을 흐르게 할 경로를 확보해야 하죠. 만약 운하를 선택한다면 그 폭은 출처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어떤 자료에서는 80에서 120m, 다른 자료에서는 40에서 70m라고 제시되고 있죠. 깊이는 20에서 30m 정도로 예상되며 경사는 약 0.1에서 0.2도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안가의 석회암 지대에서는 운하의 기초가 될 홈을 만들기 위해 지하에서 방향을 조절한 폭파 작업이 계획되어 있고요. 이 폭파로 먼저 대략적인 홈이 형성될 예정입니다. 이후 좀 더 부드러운 지층에 대해서는 회전식 굴착기나 유압식 버킷 머신, 체인 트렌처 같은 중장비들이 동원되고요. 운하의 벽면과 바닥을 보호하는 데에는 특히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굴착 중 발생할 수 있는 무너질 위험이 있는 경사면이나 측면은 콘크리트와 특수 보강망으로 튼튼히 보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운하 바닥이 물에 의해 침식되지 않도록 철근 콘크리트판 위에 두께 2에서 3mm의 방수 시트인 지오 멤브레인이 깔릴 계획이죠. 그렇다고 해도 이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면 노출식 운하는 꽤나 위험한 선택지입니다. 왜냐하면 극도로 건조한 사하라 기후에서는 수십 킬로미터에 걸쳐 물이 드러나 있는 운하에서 엄청난 양의 물이 빠른 속도로 증발해버리기 때문이죠. 이는 단순히 돈을 물에 쏟아붓는 정도가 아니라 이 경우엔 말 그대로 엄청난 물 손실로 이어지게 되죠. 더 심각한 건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 파괴입니다. 강한 증발로 인해 토양의 염분 농도가 높아지고 지면에 소금층이 쌓일 우려가 있습니다. 게다가 콘크리트 벽이 무너지거나 붕괴될 경우 넓은 지역이 물에 잠길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또 한 가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사실은 수십 킬로미터에 이르는 운하가 사막을 오가는 동물들의 이동 경로를 가로막아 버린다는 점입니다. 그에 비해 터널 방식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적고 사막 지표면도 거의 손대지 않기 때문에 이 지역 기후에 뚜렷한 변화를 일으키지도 않습니다. 벽면 붕괴나 균열로 인한 침수 위험도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증발로 인한 물 손실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물에 젖는 걸 싫어하는 모래고양이도 화낼 일이 없으니 이것도 의외로 중요한 포인트 아닐까요? 터널의 계획상 깊이는 지표면에서 약 50에서 150m 사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막대한 양의 물을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터널 직경이 10에서 20m는 되어야 하며 최소한 0.1에서 0.2도의 경사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터널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지금 우리가 보유한 최신형 터널 굴착기인 터널 보링 머신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죠. 직경 10에서 20m 규모의 터널을 실용적인 속도로 파낼 수 있는 대형 TBM이 등장한 건 불과 수십 년 전의 일로 볼이나 바슬러가 활동하던 시절보다 훨씬 뒤의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구상에는 사하라 지하에 길이 55에서 75km짜리 터널을 뚫는다는 발상 자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당시 기술 수준으로는 비용이 말도 안 되게 많이 들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물론 지금도 터널 공사는 운하보다 훨씬 돈이 많이 들긴 하지만 오늘날의 굴착 기술 발전과 터널 방식이 가진 이점들을 생각하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TBM은 직경 20m까지도 가능하고 이건 이번 계획 중인 터널 규모와 딱 들어맞습니다. 굴착 속도도 우수해서 지층이 부드러우면 하루에 15에서 40m, 혼합층이라면 8에서 20m까지 전진할 수 있습니다. 단단한 지층을 통과할 경우에는 운하 굴착대와 마찬가지로 폭약을 써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에 2에서 8m까지 속도가 느려지게 되죠. 일부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따르면 터널 굴착에 드는 비용은 200억에서 4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개방형 운하 건설비의 두세 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이 수치는 어디까지나 추정을 기반으로 한 대략적인 계산일 뿐 엄밀한 공학적 분석을 거친 결과는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널 공사가 기술적으로 운하보다 훨씬 더 까다롭고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보시다시피 카타라 저지대에 지중해의 바닷물을 끌어들이는 이 프로젝트에서 설계자들과 투자자들은 매우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한 대가를 치를 만한 어마어마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죠. 이집트 지도 위에 한때는 죽음의 사막이었던 곳에 찬란하게 빛나는 중앙 사하라 내해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 연안에는 현대적인 항구와 리조트, 새로운 도시들도 들어서고 초록빛 초지가 펼쳐지며
밀을 비롯한 다양한 작물들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게 될 거예요. 이 인공바다에는 바닷물고기들이 서식하게 되고 수산업 역시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장관이죠. 이집트 중부의 기후도 한결 온화해지고 이 내해의 탄생은 이집트 경제 성장에 커다란 원동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중해에서 흘러드는 수로에는 수력발전소가 설치되어 국가에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농업용 담수화도 가능해집니다. 그 결과 새로운 산업과 농업 거점이 생겨나고 수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사하라에 거대한 내해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현실화된다면 인류 역사상 손꼽히는 위대한 업적이자 앞으로 펼쳐질 더 놀라운 프로젝트들의 서막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흥미롭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꼭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